지금부터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겪은 차박 공포 이야기 9편을 들려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밤, 나는 퇴근 후 곧장 차를 몰아 강원도 접경 지역의 한적한 국도로 향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박을 하며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낡은 간이 휴게소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릴 정도로 어두웠다. 화장실 건물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차장 끝자리에는 오직 내 SUV 차량 한 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시동을 끄자 주변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뒷좌석을 평평하게 펴고 침낭 속으로 들어갔다. 창문에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암막 커튼을 쳤다.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고 이따금 들리는 산짐승 소리가 전부였다.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 잠이 들려던 찰나 차체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마른 흙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였다. 누군가 일정한 속도로 차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 깊은 밤에 더구나 민가도 없는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은 내 차 오른쪽 뒷바퀴 근처에서 멈췄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차문 손잡이를 당겨보는 소리였다. 철컥.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다행히 모든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괴한은 조급해하지 않고 뒷문, 조수석문, 그리고 다시 뒷문으로 이동하며 차례대로 손잡이를 당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몸을 옮기려다 멈췄다. 암막 커튼 사이로 아주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무언가 비쳤기 때문이다. 가로등 불빛을 등진 거대한 그림자가 차 유리창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는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얼굴을 유리에 바짝 붙인 모양이었다. 유리창에 맺힌 성의 위로 무언가 문지르는 소리가 났다. 뽀득, 뽀드득. 마치 안쪽의 나를 확인하려는 듯한 손놀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더듬어 112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밝은 빛이 새어나가면 내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들키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게소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잠이 덜 깬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주차장에 누군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 시간에는 순찰 안 돌아요. 거긴 우리 관리 구역도 아닌데. 남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때 갑자기 차가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뒤쪽 트렁크 부분을 강하게 내리누르는 느낌이었다. 차체가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밖에 있다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느니 당장 시동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운전석 창문 너머로 툭 붉어진 눈망울과 마주쳤다.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기괴하게 확장된 동공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열어봐. 그가 낮게 읊조렸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버튼식 시동 장치를 미친 듯이 눌렀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고 나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꿨다. 차를 급발진시키려는 찰나 황하는 굉음과 함께 앞 유리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졌다. 그놈이 보닛 위로 올라탄 것이었다. 그는 양손으로 앞 유리를 미친 듯이 내려치며 무언가로 유리를 긁어댔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자 보닛 위에 있던 무게감이 사라지며 뒤쪽으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백미러를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국도를 따라 30분을 넘게 달렸다. 이윽고 편의점과 밝은 가로등이 보이는 시내에 도착해서야 차를 멈췄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 외관을 살피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앞 유리창에는 수십 개의 손바닥 자국이 기괴하게 찍혀 있었고 보니 뒤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들이 패여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 손잡이 틈새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손톱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차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운전을 할 때면 보이지 않는 뒷좌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유리를 긁는 듯한 환청이 들리곤 한다. 그놈이 누구였는지, 왜 나를 노렸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 그는 내가 차 문을 열 때까지 떠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내 차에 본이돼 남은 그 깊은 흉터는 정비소에서도 다 지워지지 않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나에게 그 밤을 상기시킨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한적한 해변은 나대만 낙원이었다. 강릉 근교의 조용한 해변 차박 명소라기에 주말을 맞아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서너 대의 차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차되어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적당히 활기찼고 근처 차들이 내뿜는 캠핑 전구의 온기가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가자 상황이 변했다. 시끄럽게 고기를 구워 먹던 가족 단위 캠핑객들과 커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차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차 뒷좌석을 평탄화하고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차 안의 유일한 빛은 태블릿 PC의 희미한 화면뿐이었다. 파도 소리가 낮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규칙적인 수면 소음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던 순간 멀리 해안가 끝자락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보였다. 손전등 불빛 같았다. 불빛은 모래사장을 훑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쪽을 정면으로 비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낚시꾼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불빛은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태블릿의 전원을 끄고 차창 밖을 주시했다. 암흑 속에서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에도 내가 시선을 고정하자마자 불빛이 꺼졌다. 숨을 죽이고 어둠에 눈이 익기를 기다렸다. 다시 켜진 불빛은 이제 내 차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상했다. 낚시꾼이라면 바다를 향해야 하는데 그 불빛은 명백히 내 차의 번호판이나 창문 쪽을 조준하고 있었다. 나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모래사장 위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잘못 본 걸까 싶어 다시 침낭 속에 몸을 묻으려던 찰나였다. 조수석 유리창 너머로 검은 형체가 보였다.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차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밀착시키고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가 내뱉는 숨결이 유리의 서린 습기 때문에 보일 정도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발치해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강렬한 빛이 내 얼굴을 때렸다. 밖에 인형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하지만 화면 상단에는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아까 나까지만 해도 잘 터지던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다시 밖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형체는 조수석이 아니라 이제 내 머리 바로 이 뒷유리창 쪽에 서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뒷유리를 짚고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지도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길 뿐이었다. 나는 운전석으로 넘어가기 위해 몸을 뒤틀었다. 그때였다. 차 전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밖에 인물이 차체를 붙잡고 힘껏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타이어가 모래에 눌리는 소리가 고요한 해변에 울려 퍼졌다. 공포가 정점에 달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운전석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다리가 시트에 걸려 버둥거리는 동안에도 차는 미친 듯이 흔들렸다. 간신히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면 유리창 바로 앞에 손전등 불빛이 확 켜졌다.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다. 그 빛은 운전석 창문을 미친 듯이 비추며 위아래로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기어를 후진으로 바꿨다. 타이어가 모래를 파헤치며 차가 뒤로 튕겨나갔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차체를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를 돌려 포장도로로 나가는 입구까지 광란에 질주를 했다. 백미러를 슬쩍 보았을 때 멀어지는 전조등 불빛 사이로 해변에 홀로 서 있는 그 불빛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내가 도망치는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편의점이 보이는 밝은 도로가 나왔을 때야 차를 멈췄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나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나는 어젯밤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조수석문 손잡이와 뒷유리창에는 진흙이 묻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뒷바퀴 쪽 핸더에는 누군가 구두굽으로 강하게 걷어찬 듯한 찌그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조수석 유리창에 남은 흔적이었다. 습기가 가시지 않은 유리창 위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듯한 짧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그것은 숫자였다. 그 숫자는 내가 차 안에서 떨며 시간을 확인했던 그 순간의 분단위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내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몇 분 동안 공포에 떨었는지 전부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혼자 차박을 떠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도 없는 외진 해변에서 범인을 찾을 방법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금도 밤에 혼자 차를 몰 때면 뒷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당신도 만약 이름 없는 해변에서 혼자 밤을 보낼 계획이라면 창문 밖의 불빛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직이 내뱉었다. 여전히 대답은 없지만 내 차 뒷유리에 남겨졌던 그 숫자들이 오늘 아침 내 집 현관문 옆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혼자 강원도 인근의 한적한 산길로 차박을 떠났다. 평소 사람 많은 캠핑장을 피하는 편이라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쉼터를 목적지로 잡았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쉼터는 가로등 하나 없이 적막했고 내 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뒷좌석을 평탄화하고 침낭을 깔았다.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아늑했다. 간단히 요기를 마친 뒤 나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것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차 주변을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들려온 소리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 외벽을 손가락 끝으로 훑으며 걷는 소리가 들렸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운전석에서 시작해 조수석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낭 속에서 몸을 굳혔다. 소리가 조수석 창문 근처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아주 낮고 일정한 기계적인 숨소리였다. 거친 호흡이 아니라 마치 코앞에 대상을 두고 관찰하는 듯한 인위적인 호흡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소리가 들리는 방향과 너무 가까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창문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안에서도 밖의 형체를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차체에 체중을 싣고 기대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희미한 달빛 아래 조수석 뒷문 유리창 너머로 사람의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 선팅 필름의 틈새를 찾으려는 듯 유리에 바짝 밀착된 눈이었다. 눈동자는 이리저리 굴러가며 차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나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이윽고 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차의 뒷부분으로 향했다.
트렁크 쪽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운전석 쪽으로 몸을 옮겼다. 차 키를 꽂고 바로 시동을 걸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공포가 있었다. 내가 차를 출발시키려고 움직이는 순간 밖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 차 키를 손에 쥐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하는 소리였다. 누군가 밖에서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이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를 당기는 힘은 멈추지 않았다. 철컥, 철컥, 철컥. 일정한 간격으로 문을 열려 시도하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석으로 뛰어넘어가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 소리가 적막한 산길에 울려 퍼졌고 헤드라이트가 앞을 환하게 비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가 급하게 출발하자 뒤쪽에서 둔탁하게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백미러를 봤을 때는 이미 자욱한 먼지와 어둠뿐이었다. 정신없이 산을 내려와 편의점이 보이는 밝은 대로변에 차를 세웠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 내 차 주위를 서성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뒷좌석을 확인했다. 짐들은 그대로였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나는 기이한 위질감을 느꼈다. 분명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밖에서 문을 열려는 소리만 들렸을 터였다. 그런데 뒷좌석 시트 한가운데에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차 안의 공기 중에 섞인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차마 뒷좌석을 다시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거기 누구 있어? 무심결에 내뱉은 내 목소리가 차 안에서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나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차 상태를 살필 수 있었다. 뒷좌석 문 손잡이 주변에는 진흙 묻은 손가락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뒷좌석 안쪽 문 손잡이에 마치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듯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 여행을 가지 않는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삶은 예전 같지 않다. 밤늦게 퇴근해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마다 나는 뒷좌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시동을 끄지 못한다. 가끔 차 안에서 그때 맡았던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창문을 열면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곤 한다. 그 쉼터에서 내 차에 다가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정말 차 밖으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나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서울 근교에서 차를 세워두고 쉴만한 곳을 찾다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 앞 공터를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밀기계를 생산하던 곳이라는데 지금은 자풀만 무성하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다. 무엇보다 밤에는 지나다니는 차조차 없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멍하게 있기에 제격이었다. 그날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그곳을 찾았다. 공터는 입구부터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내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폐공장의 낡은 외벽은 익숙했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라디오 전원을 켰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채 지직거리는 소음만 흘러나오게 두는 것이 습관이었다. 정막보다는 그 편이 덜 무서웠기 때문이다. 한참을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오던 화이트 노이즈가 뚝 끊겼다.
기계적인 오류인가 싶어 전원을 확인하려는데 다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꺼졌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라디오는 혼자서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나 접촉 불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주기가 일정해지면서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불규칙하던 소음 속에서 무언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나 기계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아주 낮은 톤의 목소리였다. 누군가 젖은 수건을 입에 물고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라디오 볼륨 다이얼을 줄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볼륨을 끝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분명했다. 내 이름 세 글자를 아주 느리게 마치 발음하는 법을 막 배운 아이처럼 박자를 끊어가며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 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장 건물 안은 비어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차로 10분은 가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키를 돌렸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평소 한 번에 걸리던 엔진이 켈켈거리는 소리만 낼 뿐 반응하지 않았다. 계기판의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나는 다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연신 시동을 걸어보려 했었다. 라디오 속 목소리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로 변해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이미 검게 죽어 있었다. 분명 도착했을 때만 해도 배터리가 절반 이상 남아 있었다는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창밖을 보았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팔다리의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그것은 폐공장 입구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 안의 라디오 소음이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비틀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서 자꾸만 키가 미끄러졌다. 이제 그 형체는 차보니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것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뭉개진 채 그저 검은 구멍 두 개만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내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조수석 쪽에서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조수석 문 손잡이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금소금이 차 내부의 정적을 찢었다. 문이 아주 조금씩 누군가 밖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시동키를 끝까지 돌렸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나는 문이 열린 채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조수석 문이 원심력에 의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백미러를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나는 비포장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다. 공터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고 나서야 나는 간신히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 이름을 부르던 라디오는 이제 평범한 지직거림조차 내지 않은 채 완전히 죽어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 내 삶은 예전 같지 않다. 시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번 한 번에 걸리고 휴대폰도 아무런 고장이 없다. 하지만 밤마다 내 방 창밖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기괴한 박자의 목소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 아니,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날 밤 그 공터에서 무엇이 내 차 문을 열었는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고 눈꺼풀은 납작한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고속도로 위는 지독하게 어두웠다. 앞서가는 차들의 붉은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는 구간에 접어들자 까딱하면 사고가 나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니 가장 가까운 졸음 쉼터가 2km 남짓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핸들을 꺾었다. 쉼터는 비좁고 조용했다. 가로등 하나가 비스듬하게 서서 주황색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내 차 외에는 대형 트럭 한 대가 저 멀리 구석에 시동을 끈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시끄럽게 울리던 라디오도 껐다. 좁은 차 안에는 내 규칙적인 숨소리만 남았다. 10분만, 딱 10분만 눈을 붙이고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 오른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누군가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렸다. 길을 묻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이 깊은 밤 인적 드문 쉼터에서 그럴 확률은 낮았다. 잘못 들었겠거니 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소리가 반복됐다. 똑, 똑, 똑.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일정한 간격, 그리고 조심스러운 강도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수석 창밖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서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차체를 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등받이에 몸을 묻었다.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리는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 쪽 유리창이었다. 똑, 똑.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누군가 차 주위를 맴돌며 손가락으로 유리를 건드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차 문이 모두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어 잠금 장치는 단단히 내려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상체를 뒤로 돌려 뒷유리를 확인했다.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밖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번에는 창문이 아니라 차의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다. 쿵. 마치 커다란 돌덩이나 무거운 짐이 위에서 떨어진 것 같은 둔탁한 소리였다. 차체가 아래로 쑥 내려앉는 진동이 전신으로 전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 내 차 위에 올라타 있었다. 나는 시동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자꾸 헛손질이 났다. 그 순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차를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졌고 쉼터는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차 밖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젖은 천뭉치가 바닥을 훑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는 차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운전석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굳어버린 채로 창문 바로 옆을 응시했다. 창문 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불쑥 올라왔다. 손가락은 유리에 바짝 달라붙어 이아래로 기괴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문을 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유리를 긁어내릴 뿐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경적을 눌렀다. 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찍고 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멀리 있는 트럭 운전사라도 깨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트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적 소리가 멎자 창밖의 손가락도 사라졌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억지로 떨림을 억누르고 시동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나는 전조등을 켜고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로 옮겼다.
전조등 불빛이 앞쪽의 숲을 환하게 비쳤다.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 쉼터를 빠져나왔다.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졌다. 백미러를 통해 본 쉼터는 멀어지는 붉은 미등 속에 잠겨 금세 사라졌다. 나는 침을 삼키며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고속도로 위에는 다른 차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 톨게이트의 불빛도 보였다. 안도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뒷좌석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듯한 비릿한 악취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룸미러를 조정해 뒷좌석을 비췄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차 안으로 빛이 잠깐씩 들어왔다 사라졌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다. 다시 가로등 빛이 차 안을 훑고 지나갔다. 뒷좌석 시트 위에 검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내 차는 주행 중이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애초에 쉼터에서 내 차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당장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앞만 보고 핸들을 잡는 것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가.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차라리 억눌린 웃음소리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계기판의 바늘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톨게이트 입구가 보였다. 밝은 LED 조명과 하이패스 단말기에 푸른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요금소를 통과하자마자 갓길에 차를 급하게 세웠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듯 내려온 나는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근처에 있던 도로공사 순찰차가 내 차 근처로 다가왔다. 노란색 경광등이 번쩍이며 주변을 비췄다. 나는 순찰 대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뒷좌석을 가리켰다. 대원이 손전등을 켜고 내 차 안을 샅샅이 비췄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시트 위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었다. 문도 창문도 닫혀 있는 상태 그대로였다. 순찰 대원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모양이라며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내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지 근처 휴게소까지 직접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나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쉼터에 머물렀던 시간대의 폴더를 열었다. 그런데 쉼터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톨게이트를 빠져나오기 직전까지의 영상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파일 자체가 깨진 것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대의 기록만 골라 삭제한 것처럼 영상 목록은 쉼터 진입 전과 톨게이트 통과 후로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차키 옆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작고 시커먼 흙덩어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가느다란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긴 손톱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밤에 운전하지 않는다. 차 문을 잠갔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가끔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베란다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환청이 들린다. 똑똑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불을 끈다. 지난주 금요일
나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인근의 한적한 강가로 차박을 떠났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도착한 곳은 민가와 멀리 떨어진 낚시 포인트 근처였다. 강물은 흐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잔잔했고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짙은 어둠만 깔려 있었다. 나는 SUV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고 매트를 깔았다. 차 안에서 보는 강 풍경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준비해온 간단한 음식을 먹고 나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려다 그만두고 창문을 아주 살짝 내렸다. 차가운 강바람과 함께 물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어느새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확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준아. 잠이 확 달아났다. 주변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다. 이 깊은 밤에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을 이외진 강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물가 쪽에서 들려왔다. 아주 낮고 갈라진 성별을 가늠하기 힘든 기묘한 음성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쪽으로 몸을 옮겨 창밖을 살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손을 뻗어 실내등을 켜려다 멈췄다. 불을 켜는 순간 내 위치가 노출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민준아, 문 좀 열어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이제 차 바로 옆,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 키를 찾아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다시 한번 고정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내뱉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밖에서 차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참았다. 밖에서는 칠퍽거리는 젖은 발소리가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들리기를 반복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3mm라 그런지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다. 112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때 갑자기 차 안의 잠금 버튼이 틱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다. 분명히 내가 잠갔던 버튼이었다. 누군가 밖에서 강제로 해제한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 누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잠금이 풀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버튼은 곧바로 다시 튀어올랐다. 나 여기 있어.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선명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 내 발이 가스레인지와 캠핑용품들을 걷어찼지만 상관없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고 전조등이 켜지면서 앞을 훤히 비쳤다. 전조등 불빛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자갈밭과 검은 강물뿐이었다. 나는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거칠게 차를 뺐다. 핸들을 꺾어 도로 쪽으로 향하려는데 룸미러에 비친 뒷유리에 무언가 보였다. 축축하게 젖은 거대한 손자국들이 뒷유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디가 툭툭 붉어진 손자국들이었다. 그것들은 유리 밖이 아니라 유리 안쪽에서 찍힌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큰 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뒷좌석을 확인했지만
거기엔 내가 어지럽힌 짐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지독한 물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차를 타지 못했다. 세차장에 가서 안팎을 샅샅이 닦아냈지만 뒷유리에 남았던 그 기괴한 손자국들은 이상하게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특정 각도에서 빛이 비치면 여전히 그 축축한 흔적이 어렴풋이 드러난다. 어젯밤 잠결에 방 안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창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강물 냄새였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아주 작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떴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방 문틈 아래로 미세하게 젖은 물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 강원도 산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를 무시하고 나는 평창으로 향했다. 새로 계약한 펜션 부지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빗줄기는 진눈깨비로 변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로 바뀌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먹통이 된 지 오래였고 바퀴가 헛도는 느낌이 들자마자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사방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동을 켜둔 채 제설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히터 바람 소리와 가끔 차창을 때리는 눈동이 소리만 들려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글로브 박스에 굴러다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을 때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물을 마셨다. 문득 사이드미러를 보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울을 응시했다. 차 뒤편에서부터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뽀득, 뽀득, 일정하고 느린 박자였다. 누군가 차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잠금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다.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발자국 소리는 운전석 창문 바로 옆에서 멈췄다. 짙게 틴팅된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거기 서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숨을 죽인 채 핸들을 꽉 쥐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졌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다시 발자국 소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차 뒤쪽으로 멀어지는 듯하더니 오른쪽으로 돌아가 조수석 근처에서 완전히 잦아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조수석 창밖을 살폈다. 쌓인 눈 위로 긴 그림자가 비쳤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묘할 정도로 키가 컸고 구부정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형체가 내뿜는 이질적인 분위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사라졌던 소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들렸다. 차 천장을 무언가로 긁는 소리였다. 끼익, 끼익. 손톱이나 날카로운 금속으로 철판을 긁어내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머리 바로 위에서 울려 퍼졌다. 놈은 차 위로 올라간 것이 분명했다. 차체가 아래로 묵직하게 가라앉는 진동이 느껴졌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엑셀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뒷바퀴는 이미 쌓인 눈 속에 깊이 파묻혀 헛돌기만 할 뿐이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게 밤 공기를 갈랐지만 차는 단 1cm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소음이 놈을 자극했는지 천장을 긁던 소리가 멈추고 거친 타격음이 시작되었다. 쾅, 쾅, 쾅 지붕이 내려앉을 듯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나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찾았으나 신호는 여전히 한 칸도 뜨지 않았다. 누구세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져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타격음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엔진의 공회전 소리만이 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놈이 내려갔을까 생각하며 전방을 주시하던 그 순간 아뷰리 위쪽에서부터 무언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거꾸로 뒤집힌 사람의 얼굴이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엉망이었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놈은 자신의 얼굴을 아뷰리에 바짝 밀착시켰다. 뭉개진 코와 입술이 유리에 눌려 하얗게 변한 모습이 헤드라이트 반사광에 기괴하게 드러났다. 놈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동자가 마치 초점이 없는 것처럼 공허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좌석으로 몸을 날렸다. 놈의 손가락이 아뷰리를 더듬으며 마치 틈새를 찾는 것처럼 움직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유리가 깨지거나 문이 열릴 것 같았다. 나는 뒷좌석 시트 아래에 두었던 캠핑용 도끼를 움켜쥐었다.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다. 나는 다시 운전석으로 넘어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으며 핸들을 좌우로 꺾었다. 차체가 거칠게 요동쳤다. 유리에 붙어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차가 뒤로 크게 휘청이며 눈더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진을 한 뒤 온 힘을 다해 차를 돌려 오던 길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뒤를 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흩날리는 눈발뿐이었다. 놈이 쫓아오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을 입구에 편의점이 보일 때까지 30분 넘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환한 불빛 아래 차를 세우고 나서야 나는 핸들을 잡은 손이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을 몰아쉬며 차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다.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차 주위를 확인했다. 차 지붕에는 깊은 손톱 자국 같은 스크래치가 수십 개나 있었고 아뷰리에는 놈의 얼굴이 눌렸던 기름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눈 위에 남은 흔적이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보인 운전석 바닥 옆눈 위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깊게 파인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내가 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동안 놈은 어느새 내려와 내가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혼자 운전해서 교회로 나가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끔 밤마다 내 방 창문을 누군가 긁는 소리에 잠을 깬다. 창문을 열어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지만 아침이 되면 방충망 한 구석이 날카로운 것에 찢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놈이 누구인지 왜 나를 따라왔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다만 놈이 아직 내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감각만이 매일 밤 나를 옥죄고 있다. 지난 여름 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피로가 쏟아졌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눈앞에 나타난 터널 입구 근처에 작은 공터가 보였다. 예전 터널 공사 당시에 임시 주차 공간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나는 잠시 눈만 붙이고 가자는 생각으로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사방은 완벽한 어둠이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터널 안쪽으로 길게 늘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조용한 차 안에서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작스러운 한기에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멍한 정신으로 아뷰리 너머를 바라보던 나는 이질감을 느꼈다. 터널 입구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아니, 깜빡이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 불빛 앞을 가로막았다가 비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위에서 손바닥으로 전등을 가렸다 떼는 것 같은 기괴한 리듬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숨을 죽였다. 가림과 해제가 반복되던 불빛이 어느 순간 완전히 차단되었다. 공터 전체가 짙은 어둠에 잠겼다. 그때 차 뒷좌석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을 손톱으로 천천히 긋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나는 거울을 보려 했지만 짙은 틴팅 때문에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닫힌 창문 바로 바깥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와. 소름이 돋았다.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톤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차문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이 떨려 비상등 버튼을 잘못 눌렀다.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이 차 안과 밖을 번갈아 비쳤다. 불빛이 켜질 때마다 창문 너머로 아주 잠깐씩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차문에 바짝 붙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는 매끈한 머리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111을 누르려던 찰나 차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밖에 그 존재가 문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시동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하지만 엔진은 힘없는 소리만 낼 뿐 걸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이제 차 지붕 위로 올라간 듯했다. 이에서 쿵, 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뷰리 위로 거꾸로 된 얼굴이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다. 기적적으로 엔진이 깨어났다. 나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꽉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지붕 위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핸들을 꺾어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터널 안에 백색 소음이 고막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소리가 안도감을 주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았다. 그 존재는 공터에 서서 멀어지는 내 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터널 중반쯤 왔을 때였다. 저 멀리 터널 출구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전력 질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다.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휘저으며 자동차의 속도와 맞먹는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터널 벽을 타고 달리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핸들을 꽉 잡은 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 차 옆면을 무언가 강하게 타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보이는 편의점 앞 불빛 아래에 차를 세웠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차 밖으로 나왔다. 조수석 쪽 문에는 깊게 파인 손톱 자국 4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에는 진흙이 묻은 거대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을 훑은 자국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공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블랙박스 영상은 그 구간에서만 노이즈가 심해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다. 지금도 가끔 그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 대낮이라 해도 나는 그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숨을 멈춘다. 속도 제한 따위는 잊은 채 오직 탈출하듯 가속 페달을 밟는다.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지울 수 없다. 그 존재가 아직도 그 공터에서 혹은 터널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내가 속도를 줄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다. 벌써 3년째 나는 주말마다 차박을 다녔다. 거창한 장비는 없었지만 뒷좌석을 평탄화하고 매트를 깔면 나만의 작은 방이 생겼다. 그날은 강원도의 이름 모를 해안가 근처 숲길을 지나고 있었다. 원래 가려던 야영지가 폐쇄된 탓에 지도를 보고 대충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시동을 끄고 차 안을 정리했다. 사방이 고요했다.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눅눅한 숲의 침묵뿐이었다. 나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매트 위에 누웠다. 천장에 달린 작은 랜턴 하나에 의지의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결에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흔들림은 규칙적이었다. 누군가 밖에서 차체를 천천히 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마른 나뭇잎 위를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었다. 잠시 후 오른쪽 조수석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차는 분명히 잠겨 있었고 창문도 겨우 숨구멍만 남기고 닫아둔 상태였다. 그런데도 조수석 시트가 삐걱거리며 아래로 푹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굳어버렸다. 침입자라면 유리창을 깨거나 문을 강제로 열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파손의 징후도 없었다. 그저 시트가 가라앉는 소리와 함께 차 안에서 낯선 채취가 났다. 아주 오랫동안 비에 젖어 썩은 흙냄새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가늘게 눈을 뜨고 앞좌석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조수석의 헤드레스트 옆으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사람의 어깨 같기도 했고 구부정하게 흰 나뭇가지 같기도 했다. 그것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앞 유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폰바닥에 닿는 순간 조수석에 앉은 그것이 고개를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렸다. 목뼈가 어긋나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다시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자니? 낮고 신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가 뇌를 지배했다. 그것은 한동안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다. 얼마 후 그것이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더니 손을 뻗어 대시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손톱이 플라스틱 표면을 긁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차 키는 운전석 근처 컵홀더에 있었다. 여기서 앞좌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고 도망치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움직이는 순간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칠 게 뻔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뒷문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백미러에 비친 모습이 보였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아주 살짝 비쳤을 때 거울 속에는 조수석에 앉은 그것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눈을 부릅뜬 나의 얼굴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신고를 하려 했지만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서비스 안됨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고립되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조수석에 있던 그것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들이밀었다. 그것의 긴 손가락이 기어 노브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차가 다시 한번 크게 휘청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죽더라도 밖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뒷문 레버를 당겼다. 가지마.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박차고 나간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숲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뒤에서 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숲 전체가 들썩이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무작정 길을 따라 달렸다. 한참을 달린 끝에 큰 길로 나왔고 운 좋게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 차는 내가 세워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숲속에서 혼자 잠을 자다 악몽을 꾼 것이 아니냐며 나를 타일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조수석 시트에는 방금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선명한 눌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대시보드 위에는 흙 묻은 손가락 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차키는 컵홀더가 아닌 내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다. 내가 뒷좌석으로 가기 전 분명히 운전석에 두고 내렸던 물건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차박을 하지 않는다. 차도 처분해버렸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늦게 택시를 타거나 친구의 차를 탈 때면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다. 조수석에 앉으려고 문을 열 때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데도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덜컥거리며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차창에 비친 내 뒷모습을 본다. 가끔은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일그러진 표정의 또 다른 내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만 같다.